여러분, 혹시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손수레 가득히 돈을 담아 가본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이 일은 1923년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 800억, 쇠고기 한 근 9천억 마르크였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주정뱅이가 쌓아둔 빈 술병의 가치가 술값만큼 저축한 사람의 예금 잔고보다 훨씬 높았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독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고 스티네스라는 기업인이었죠. 1923년 3월 미국의 타임지는 그를 커버 스토리로 싣고 독일의 새로운 황제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재산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쟁 직전에 4천만 마르크였던 것이 1923년 말에는 무려 4해 2경 마르크가 되었으니까요. 스티네스의 비법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독일 마르크화를 보유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차입해 기업이라는 실물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금을 회수할 때에는 당시 유일하게 금으로 태환되던 미국 달러로만 받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은 그의 전략적 사고였는데요. 화폐가 하루가 다르게 가치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첫째, 마르크화는 절대 보유하지 않기. 둘째, 빚을 내서 실물 자산 사들이기. 셋째, 수입은 안정적인 외화로 받기. 그렇게 그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미친듯이 기업 인수를 진행해 1555개 회사를 소유했고 2888개 공장에 이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대체 왜 당시 그의 이런 전략이 먹혔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빚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스티네스는 은행 차입금을 가능한 늦게 상환했습니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하루가 달리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환이 늦어질수록 상환액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보다 몇 배로 높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급격하게 낮아져서 기업 경영도 수월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역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한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동안 준비된 소수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한 거죠. 스티네스가 제품을 팔아 대금을 회수할 땐 반드시 미국 달러화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번 돈을 당시 중립국이었던 네덜란드로 빼돌리기도 했죠.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1차 대전 패전 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화폐를 무제한 발행했고 결과적으로 1923년 독일 마르크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1922년 말 독일이 프랑스의 배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프랑스군과 벨기에군은 1923년 1월 독일의 주요 산업지역인 루르를 점령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루르에 소극적인 저항을 명령했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지폐를 인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22년 말 베를린에서 약 160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의 가격은 1923년 말에는 무려 2천억 마르크가 되었어요. 그리고 1923년 11월에 1달러는 무려 4조 2천억 마르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1923년 말 종래의 통화 단위인 파피어 마르크의 1조 배에 해당하는 렌텐 마르크를 도입하는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죠. 여기서 렌텐 마르크는 토지와 산업시설을 담보로 발행된 새 돈으로 1923년 11월 20일 옛 지폐와 1대 1조 마르크의 비율로 강제 교환하자 거짓말처럼 인플레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화폐가 붕괴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외화로 수익을 거둔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상황과 묘하게 닮아있지 않나요? 1923년 독일의 교훈을 되새기며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약 37조 달러에 달해요. 더 심각한 건 이 중 9조 2천억 달러가 올해 만기를 맞는다는 점입니다. 전체 부채의 약 25%가 한 해에 집중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 9조 2천억 달러는 2025년 예상 미국 GDP인 29조 6,300억 달러의 약 31%에
값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몇 년간 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 적자 자금을 충당해왔어요. 단기 채권은 상환 기간이 짧은 대신 이자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스트라테가스 리서치 파트너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통상 총 국채 발행량의 약 20%를 단기 국채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안정적인 정부 부채 구조를 위해 선호되는 비율이죠. 그런데 현재 미국은 28조 2천억 달러인 총 국채 발행 잔액에서 20% 비율을 넘는 초과 단기 국채가 2조 달러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황이 왜 위험한지 설명해드리면요. 물론 단기 채권은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는 유리하지만 물가 폭등과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실질 수익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즉 단기 채권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녹아버리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의도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재무부 장관이 설계한 단기 채권 바스켓은 사실상 부채 탕감을 위한 전략일 수 있어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단기 채권 투자자들은 막대한 실질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23년 독일이 했던 일과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이죠. 독일 정부도 전쟁 배상금과 내국채 상환 부담을 통화 증발로 해결하려 했었죠. 물론 당시 독일보다 지금 미국의 경제 기반은 훨씬 탄탄하지만 작동 원리는 동일해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 3조 달러 중 상당부는 미국 재무부가 최근 몇 년간 대량으로 발행한 단기 국채입니다.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재무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부채 한도 및 예산 적자와 관련한 당파 싸움,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자금 필요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해온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단기 국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그간 대규모로 발행되어 온 단기 국채의 짧은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면 상환 부담은 더 커져요. 정부가 단기 채권의 상환 시점에 만기를 연장하려 한다면 이미 막대한 국채 발행이 예상되어 채권 시장이 이를 흡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은 이미 스트레스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크게 상승해 증가하는 정부 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감세 및 관세 인상 계획에 따른 우려로 인해 장기 국채 수익률도 9월 이후 상승했어요. 2조 달러에 이르는 예산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 재정 상황에서 단기 국채 폭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단기 국채는 점진적으로 5에서 1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차환 발행은 재정 적자보다 올해 채권 시장에 더 큰 우려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 미칠 파급 효과입니다. 미국 국채는 주요 국가 외환 보유고의 핵심 자산이거든요. 만약 미국이 단기 채권 바스켓을 통한 부채 탕감 전략을 실행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역시나 단기 채권에 의존하고 있는 투자자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답은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들이 보여준 전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기 채권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이제 진짜 기회가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 2025년 가장 뜨거운 투자처 중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이 단순히 숫자만 큰 게 아니에요. AI는 말 그대로 모든 산업을 뒤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제조, 금융, 교통 등 주요 산업에서 AI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효율성 개선과 혁신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생성형 AI의 대중화입니다. 2025년까지 미국 기업들은 생성형 AI에 전 세계 평균 4,700만 달러보다 훨씬 높은 6,7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투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면 마케팅, 고객 경험 서비스,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일상적인 업무 흐름에 통합되고 있어요. 또한 더 흥미로운 건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가트너, 맥킨지, IBM,
포레스터 같은 업계 거물들이 모두 AI 에이전트를 2025년 최고의 트렌드로 꼽고 있어요.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시 없이도 기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술인데요. 실제로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오픈 AI가 출시한 새로운 추론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이전 최고 모델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의 13%만 풀 수 있었다면 새로운 모델은 무려 83%를 풀어냈습니다. 이 모델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의 까다로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박사급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니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죠. 그런데 사실 AI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디에 투자하느냐예요. 2023년과 2024년에는 대부분의 관심이 오픈 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일명 LLM에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 사용 사례에서는 LLM이 가격과 속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소규모 언어 모델, 특히 맞춤형 모델이 많은 기업에게 더 일반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LLM이 큰 비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산업별 활용 사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신 각 산업의 영역에 따라 특정 범위를 전문화할 수 있는 소규모 언어 모델의 성장으로 이어져 각자 원하는 생성형 AI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AI 투자에서 주목할 부분이 멀티모달 AI입니다. 2025년까지 46%의 기업들이 멀티모달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AI가 본격 상용화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과학 분야에서 AI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의 리더십하에 개발된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예측해 생물학을 혁신했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질병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메타가 최근 발표한 재료 연구 데이터셋도 과학적 발전을 가속화하는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실 AI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드웨어 분야예요. 엔비디아 같은 AI 칩 제조업체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와 TSMC의 협력은 AI 칩 제조업체들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제조업체들은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AI 도입 열풍은 대량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소비하고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비효율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환경 영향을 줄이는 일이 하드웨어 제공업체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데이터와 AI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AI 사용자들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개발자가 시스템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초까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 중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이런 규제가 전 세계 AI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는 분명 클 거예요. AI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런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읽고 올바른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명한 AI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가 가져올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과거 스티네스가 독일 하이퍼인플레이션 시대에 미래 가치를 선점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AI 혁명에서 미래 가치를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 AI가 기술 혁명을 이끌고 있다면 비트코인은 화폐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행보는 정말 놀라워요.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이 5개 국가의 공식적인 전략자산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스닥 100개 기업 중 5개 기업도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무역 결제, 그리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강대국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나 막대한 국가 부를 보유한 국가들이 비트코인 확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관련 업적으로 경쟁했던 것처럼 각국 정부 간 비트코인 보유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계획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제안한 비트코인 법안 2024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장기적 관점에 비트코인 비축 전략 수립, 5년 내 100만 비트씩 비축, 최소 20년 이상 보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증명 보유 시스템 도입 등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어요. 루미스 의원은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 확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죠. 트럼프는 미국을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 강조했는데 이런 정책적 지원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무척 낙관적인데요. 2025년 비트코인 최소 가격은 11만 달러, 평균 가격은 13만 달러, 최대 가격은 15만 달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기 전망이에요.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2025년에 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상승 전망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 비트코인 상장 상품 시장의 성장이 눈에 띄어요. 2024년 3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된 미국 비트코인 ETP 시장은 2025년에는 운용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밀레니엄, 튜더, D-이쇼 등 주요 헤지 펀드들이 이미 비트코인 ETP에 투자하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을까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탈중앙화 특성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가가 폭등하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 가치 보존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1923년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와 정확히 부합하는 특성입니다. 당시 스티네스가 마르크화 대신 달러로 수익을 거두었던 것처럼 지금은 달러 대신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실패나 정치적 불안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얼마 전 약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비중도 무려 65%까지 차지했어요. 이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대장주로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의 지난 4번의 반감기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BTC 가격은 반감기 발생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2024년 4월에 4번째 반감기가 있었으니 2025년과 2026년이 바로 그 폭발적 성장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에크도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이 1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후 조정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전략자산 채택 움직임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물가 폭등 시대에 핵심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단기 채권 위험을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부각됩니다. 37조 달러의 부채와 단기 채권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은 진정한 대안자산이 될 수 있어요. AI와 비트코인이 미래의 기회라면 실물 자산은 변하지 않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1923년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스티네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실물 자산에 투자한 것이었어요. 그는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과 공장이라는 실물 자산을 사들였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이 자산들은 상대적 가치를 유지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므로 금융 자산보다는 실물 자산의 비율을 늘려서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으로는 부동산, 금, 은, 원자재 등이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을 볼까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대표적인 방어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땅과 건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지역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확실한 해지 수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극심한 경제 혼란이 발생하면 부동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를 떠난 약 500만 명의 사람들 중 일부는 탈출 자금으로 집과 가게를 처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잠깐 하락하기도 했죠. 그리고 금은 역사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 시기에 최고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왔고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도 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독일 하이퍼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금으로 태환되는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금은 여전히 강력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에요. 물론 은도 금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은은 산업용 수요가 더 많아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어요. 게다가 원자재도 빼놓을 수 없는 실물 자산이에요. 석유, 구리, 알루미늄, 농산물 등은 모두 실제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이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본질적 가치는 유지되거든요. 특히 에너지 원자재인 석유나 천연가스는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라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실물자산 투자에 앞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분산 투자예요. 한 가지 자산에만 올인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 원자재를 적절히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각각의 자산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한쪽이 부진할 때 다른 쪽이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실물 자산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지만 안정성이 높고 금이나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서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쉬워요. 이런 특성을 잘 조합하면 유동성과 안정성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독일 화폐의 역사나 한국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화폐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언제든 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 보호를 위해 실물 자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동산에 거품이 넘치는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최소한 화폐보다는 좋은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실물 자산 투자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보관과 관리 비용인데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요. 이런 비용들을 미리 계산해 놓고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37조 달러 부채 상황과 단기 채권 위험을 고려하면 실물 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만약 미국이 단기 채권을 통한 부채 탕감을 시도한다면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물 자산은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스티네스가 독일 하이퍼인플레이션 시대에 보여준 것처럼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미리 실물 자산을 확보해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자산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AI나 비트코인 같은 성장 자산과 실물 자산을 적절히 조합해서 성장 잠재력과 안정성을 모두 챙기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교훈부터 현재 미국의 위험신호, 그리고 AI, 비트코인, 실물자산의 기회까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스티네스가 1923년 독일에서 했던 것처럼 화폐 중심 자산에서 벗어나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데요. 먼저 단기 채권 회피 전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의 9.2조 달러 만기 폭탄과 단기 채권 중심의 부채 구조를 고려하면 단기 채권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녹아버리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미국 재무부가 단기 채권 바스켓을 부채 탕감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기 채권 회피는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을 줄이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세 가지 핵심 축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축은 AI 산업입니다. 2025년 5천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AI 시장은 모든 산업을 혁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어떤 AI에 투자하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형 언어 모델보다는 각 산업에 특화된 소규모 언어 모델과 멀티모달 AI에 주목해야 합니다. AI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나 TSMC 같은 하드웨어 기업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축은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 딱 맞는 해치 수단이죠. 세 번째 축은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 금, 은, 원자재 등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들이죠. 과거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축을 어떤 비율로 구성할지가 중요해요. 개인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장자산 60%, 안정자산 40% 정도의 비율을 권합니다. 젊은 투자자라면 성장자산 비중을 더 높일 수 있고 은퇴를 앞둔 투자자라면 안정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재편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먼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니까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해요. 또한 투자 국가 분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자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의 AI 기업이나 실물 자산에도 투자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한국은 AI 스타트업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세금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특히 비트코인이나 AI 주식 같은 경우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세금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죠. 마지막으로 위기 관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나 시장 붕괴에 대비해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는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게 좋죠. 결국 혼란 속 승자가 되는 전략의 핵심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923년 독일처럼 극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환경은 분명히 변곡점에 있어요. 이런 시기에 과거의 안전함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